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을 위로해줘 3차 시 수업으로 돌아온 조옥현입니다. 지난 시간 소년을 위로해줘 통해서 이연우라는 한 남자 청소년 학생이 독고태수라는 친구, 그 다음에 채영이라는 또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 와중에 독고태수라는 친구를 잃고 또 이, 이 채영과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채영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소년이 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커 나가는 어떤 성장 소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오늘은 소년을 위로해줘 학습 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92페이지에 보면 감상모으기부터 나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 또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성격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이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인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가 그 인물의 성격을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독자가 그걸 통해서 또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독자 스스로 그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연우와 독고태수 채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지 작가 시점 아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전지 작가 시점처럼 얘는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성격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하면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해보자. 자, 연우 말이나 행동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있었죠. 미스터 심드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심드렁하단 말이죠. 커다란 헤드폰을 쓰며 버스 안을 살펴본다. 뭐 이런 것들. 두리번거리면서. 왜? 커다란 헤드폰 쓴 자신이 우스꽝스럽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하면서 버스 안을 살펴봤죠.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다 성격이? 다소 시큰둥하고 무심한 성격이다. 미스터 심드렁. 뚱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내성적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요거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연우가 좀 내성적이고 남에게 남을 신경 많이 쓴다라고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독고태수는 처음 본 연우에게 친밀하게 먼저 말을 걸었다. 연우가 묻자마자 mp3를 꺼냈다 하는 걸 봤을 때 매우 친화력이 좋은 성격이다.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화통하다 성격이. 태수 이름도 봐봐요. 독고태수 뭔가 남성적이죠. 뭐 보면 독고태수 뭐 연우 하니까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고 뭐 이름에서도 우리가 작가가 조금 의도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채영은 성격이 어떻죠? 채영은 좀 이런 부분 연우의 얼굴을 많이 쳐다본다. 좀 당돌한 면이 있죠. 뭐 전통적인 뭐 여자들의 모습은 좀 여성의 모습은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데 신세대 또 채영의 모습은 아주 그 당돌한 면이 있습니다. 연우가 자신의 엽서를 읽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뭐 그거 읽든 말든 상관없어. 처음 본 연우가 마실 음료를 자기가 알아맞혀 보겠다고 한다. 좀 뚱뚱하다, 발랄하다, 깜찍하다 이런 표현 할 수 있겠네요. 당찬 성격, 엽서를 읽어봐도 뭐 상관없어. 털털한 성격, 엉뚱한 성격, 밝고 명랑한 성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연우하고 좀 성격이 반대죠. 연우는 좀 내성적인데 채영은 활달하니까 이 연우가 그런 채영에게 좀 채영의 성격이 자기가 못 가진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독자로서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활동 2번 가봅시다. 자, 활동 2번. 자, 교과서는 이 부분이에요. 활동 2번.
이 작품에 삽입된 노래의 제목은 소년을 위로해줘이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작가가 이 노래를 삽입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자, 키비라는 힙합 가수의 곡 소년을 위로해줘. 실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삽입되었다. 자, 가사의 내용 중 자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보자. 작가가 이 노래를 작품 속에 삽입한 의도가 무엇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경험 있어요? 가사의 내용 중? 뭐 가사가 이런 거였죠.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울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예를 들면 부드럽게 얘기하면 이 사내 자식이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욕 좀 하고 남자니까. 친구인데 뭐 어때? 야, 반갑다. 뭐 이런 식의 말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어때요? 나는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내가 아닌 모습을 강요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무엇다워야 학생다워야 해. 남자다워야 해. 뭐 이런 것들 있죠.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 걸문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나는 난데 남이 규정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니까 내 속은 골마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 해야 하므로.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 있어요? 나도 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서 교사가 지켜야 될 덕목이 있어요. 옷은 이렇게 입고 뭐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뭐 교사로서의 신분은 또 사회적으로도 교사로서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다가올 때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게 조금 답답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나는 순정 만화를 좋아하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은데 사람들은 이런 내가 남자답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은 가사의 내용처럼 무엇다워야 한다는 틀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남자다움이라는 알 수 없는 기준을 강요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숨기게 한다. 나는 이런 게 너무 싫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많을 것 같아요. 연우랑 같은 청소년기니까. 자, 작가가 이 노래를 작품 속에 삽입한 의도가 뭡니까? 자, 이런 반항적인 가사가 이 연우의 청소년기 방황하는 연우의 속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노래의 가사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다. 실제 힙합 노래를 갖고 와서 흥미를 유발한다. 두 번째, 가사 속에는 세상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니는 불합리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우리 사회가 지니는 그러한 불합리성, 이 청소년이 받아들일 수 없죠, 연우가. 그래서 연우의 이 심리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또 삽입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가봅시다. 자, 3번은 이 부분이에요. 자, 다음 제시된 부분을 바탕으로 연우와 채영의 사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해보자. 그리고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작품에서 찾아보자 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다음 테이블 위에 엽서를 내려놓는다. 카프카의 사진이 보이는 쪽으로. 엽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채 말을 잇는 채영. 자, 엽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엽서 누구한테 쓴 거야? 민기훈한테 쓴 거죠. 근데 그걸 거들떠 안 봤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한테 집중한다? 연우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짐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전개될 연우와 채영의 사이. 채영이 민기훈한테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연우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좋아했던 사람에게 쓴 엽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연우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채영은 그 전에 좋아했던 사람을 잊고 연우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채영의 웃음에 연우의 가슴 속에도 웃음이 퍼져나기 시작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고, 탄산음료를 좋아하지 않는 연우가 좋아한다고 채영에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연우도 채영을 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이들의 관계는 좀 뭔가 호감을 느끼면서 이 남녀 사이로 발전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감상 다지기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을 바탕으로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의 특징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은 이 작품이 연재되었던 인터넷 카페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와 같은 댓글이 작품의 생산과 수용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해보자. 자, 이 지금 학습활동은 전통적 문학과 현대 문학의 특징, 관계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건데, 자, 이 지금 소년을 위로해주가 뭐였죠? 인터넷 소설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 소설의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룰루랄라 댓글을 단 거죠. 사춘기도 없이 버린 내 어린 시절 작품 속 아이들을 통해 다시 지나오는 느낌입니다. 아, 내 사춘기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좋은 평가죠. 미운 우리. 연우와 태수의 인상적인 첫 만남. 전 태수가 참 매력적인 친구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재 초반이지만 이 둘의 우정이 끈끈하게 쭉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했죠. 앞으로 어떻게 이 소설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또 작가가 좀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죠. 다음 쓸 때 독자의 반응을 참고하는 거예요. 자, 18순정 이 사람 뭐라고 썼을까? 무엇 따와야 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정한 걸까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 힘들어. 이거를 읽으며 위로받고 가네요. 앞으로도 소녀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는 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이것도 있겠지만 또 뭐 작품에 대해서 또 나쁜 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긴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인터넷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자, 이러한 댓글이 작품의 생산과 수용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거 한번 볼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된 전통 문학과 디지털화된 현대적 문학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두 문학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학습을 또 봅시다. 자, 이러한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소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이고 길다. 근데 긴데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요약해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독자들은 작품을 감상으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밝힌다.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독자는 작품에 대한 반응을 밝힌다. 이렇게. 또한 다른 독자들과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을 나눌 수도 있다. 독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이처럼 댓글은 작품의 수용에 있어서 자, 이거 적으면 되겠네. 적극적인 수용과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요약하면 독자가 작품과 수용한 결과를 올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작가와 소통할 수 있고 또 작가와 소통하면서도 또 누구와 소통할 수도 있다. 누구와 소통할 수 있다. 또 독자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작가는 댓글을 통해 자신이 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독자의 반응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 생산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작가와 독자의 소통, 독자와 독자의 소통을 통해서 작가가 작품 창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독자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인터넷 소설의 어떤 강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전통문학과 현대문학, 즉 문자로 기록된 전통문학과 디지털화된 현대문학의 특성 관계 비교해보자. 전통문학은 어때요? 대체로 종이체계 형식으로 유통된다. 주로 전문성을 지닌 특정 전문 작가가 창작한다. 기본적 내용이 문자로 표현되므로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문자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현대문학은 좀 어때요? 현대적 문학은, 디지털화된 문학은 종이책이 아니죠. 인터넷 매체나 전자책의 형식으로 유통된다. 두 번째, 전문 작가가 창작하지만 누구나 창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가 좀 더 쉬워졌죠. 그 다음에 이게 책으로 이 인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올리면 되기 때문에 더 쉬워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는 그냥 나는 올리기만 하면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실제 전문 작가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책을 발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이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함께 엮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상상은 조금 적게 할 수 있겠지. 왜? 이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문학의 관계 한번 볼까요? 두 문학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해가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전통적 문학이 좋다, 디지털화된 현대적 문학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상보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학습 활동 가봅시다. 5번.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자, 어떻게 발전할까요? 한국 문학. 이렇게 한번 보시겠네요. 하이퍼텍스트 문학 작품 많이 나타날 거다. 즉, 기존의 독자들은 작가가 정할 하나의 방향으로만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학의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면, 하이퍼링크가 뭐냐 하면 링크에 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읽다가 연우 채영을 다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링크 딱 하면, 클릭하면 만나는 걸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뒷이야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안 만난다 하면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쭉 또 내용을 구성해서 이 클릭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독자가 창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공동 창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한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또 텍스트가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이퍼 텍스트, 공동 창작, 텍스트의 영상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문학이 디지털 환경을 만나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 마지막 감상의 정리, 인터넷 소설 한번 읽어봅시다. 감상의 정리. 소년을 위로해주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17살 소년의 아픔과 성장을 통해 각자에게 어울리는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현대소설이다. 행복이란 뭘까? 작품의 제목과 같은 실제 힙합 노래가 가사를 작품 속에 삽입하여 기존의 통념에 따르는 삶의 모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남자다워야 되는 삶, 이건 뭐야? 난 싫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 난 싫어. 나는 나야. 그래서 기존의 통념에 따르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인물과 사건의 전개를 매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작품은 2010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인터넷에 연재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작가는 답글이라는 이름의 편지글을 통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그 인터넷 소설 다운 모습이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이러한 글쓰기는 기존 문학 작품 집필과 다른 방식이어서 독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즉시 참고하십시다. 인터넷 소설. 인터넷 소설은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했던 하이퍼 픽션과 팬픽션에서 시작된 것이라 본다. 하이퍼 픽션은 그래픽, 사진, 애니메이션, 음향, 음악을 사용하여 영화 소설의 재미와 예술성을 살린 컴퓨터 소설을 말한다. 그리고 팬픽션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만화, 소설, 영화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팬들이 마음대로 재창작한 작품을 말한다. 팬픽션. 팬이 이제 그 원작의 팬들이 뒤에 이야기를 읽거나 아니면 재창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팬픽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픽션은 하이퍼, 장르를 뛰어넘어서 그래픽, 사진, 애니메이션, 음향, 음악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이 소설의 재미를 키우는 그 장르 복합적인 성격의 소설을 하이퍼 픽션이라고 하고 팬이 재구성하는 걸 팬픽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소설이 짧은 시간에 문학의 한 갈래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독자층을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학 관련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요즘에 웹툰은 그 영역이 엄청 커졌죠. 요즘에 그 1세대 만화책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또 작가들도 거의 인터넷 기반으로 웹툰을 올리는 기안84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죠. 네, 더 읽어보기. 소년을 위로해줘를 지금 작가와 갈래로 두 개의 작품을 묶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은희경의 새해 선물이라는 작품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12살 소녀의 시선으로 본 어른들의 삶의 이면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 속에 그려진 어른들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비교하며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해 선물, 이 작품 어떤 작품이냐 하면 선생님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새해 선물은 마찬가지로 소년을 위로해줘처럼 성장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세태를 잘 드러나는 세태 소설이기도 합니다. 시대 현실을 다큐멘터리 찍어내듯이 잘 찍어냈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모습을 잘 그린 소설을 우리가 세태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은 어른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기 때문에 해고적이고 그 다음에 좀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내용 밑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경은 196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공간은 남도, 전라남도의 작은 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그 1인칭 관찰자가 이제 주인공 진이입니다. 진이가 12살 자, 주제 12살 소녀의 시선으로 본 삶의 이면. 12살 진이가 주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작품. 그 다음에 진이도 그 가운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일단 진이. 어린이답지 않은 판단력과 냉철한 관찰력을 가진 인물이다. 진이는 보이는 나와 이제 보는 나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와 보는 나. 보이는 나는 12살 어린이로 보이는 거죠. 근데 보는 나는
아주 그 어린이답지 않게 냉철한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진이가 이제 관찰하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모, 삼촌, 허석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모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다소 허영기가 있는 인물로 나오고, 삼촌은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건의적인 인물로 법대생입니다. 서울대 법대생이고 군대 가기 위해 휴학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석은 삼촌의 학교 친구인데 내가 짝사랑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징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 액자인 내가 현재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오고, 또 과거 어린 내가 겪는 과거의 경험을 내부 액자로 가지고 있는 액자식 구성의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본다 돼 있는데, 자, 그럼 전체 줄거리가 궁금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6살 때 엄마를 잃고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간다. 12살에 나는 삼촌이 다락방에 숨겨둔 성인 잡지를 읽는 것이 취미이다. 그 당시에 이제 썬데이 서울이라는 성인 잡지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12살인 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나의 이모는 경자 이모의 소개로 알게 된 군인 이형렬과 펜팔을 시작하고 연애까지 하게 된다. 이모가 그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정규 선생님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좀 허영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뭐 대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좀 허영기가 있어서 이영렬이라는 남자와 펜팔을 시작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삼촌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허석이라는 친구와 함께 내려오고,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허석이라는 삼촌의 친구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는 나의 이모에게 관심을 가진다. 한편 이모는 이학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그 때문에 이학렬의 면회를 못 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쌍꺼풀 하게 되니까 내가 아는 그 여자 아니다 해서 이학렬이 이제 이모를 거부하게 되죠. 그 이모 대신 면회를 간 경자 이모는 이영렬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시련으로 인한 이모의 아픔이 정리될 즈음 허석이 다시 내려오고 이모와 다정한 사이가 된다. 내가 이제 허석을 좋아했는데 허석이 이모와 어떤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죠. 이모 대신 유지 공장에 취직했던 경자 이모는 공장에 불이 나 죽게 되고, 이모는 한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허석이 떠나고 한참 뒤 이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그날 나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를 만나 할머니와 이모 곁을 떠난다. 자, 그래서 어린 내가 겪는 그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해가는 진이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감상의 일잡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해 선물은 30대 중반을 넘긴 주인공 나가 12살 무렵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액자소설이며 성장소설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주인공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일반적인 성장소설과 달리, 일반적인 성장소설은 이제 어린 시절 나는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죠. 근데 이 작품은 다릅니다. 그 성장소설과 달리 주인공 나는 12살에 성장이 멈췄고 더 이상 성숙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나가, 애늙은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나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내용으로 작품이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나의 냉소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이 어린아이가 벌써 어른이 된 거예요. 애늙은이가 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단면들을 냉소적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작가는 나 주변의 여성들의 삶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60년대 여성의 삶이 잘 나오는데, 뭐 이모의 삶이라든지 뭐 등등 그러한 여인의 삶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좀 고통받는 현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게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새의 노래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책을 사서 읽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비교해 관찰해보게 되어 있는데, 뭐 소년을 위로해주는 이제 어른들이 소년인 나에게 바라는 어떤 그 나다움이 있죠. 근데 나는 그게 싫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 새의 선물은 내가 본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개밥바라기별 가봅니다. 오른쪽에 자, 개밥바라기별은 유명하죠. 항석영의 작품인데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린 인터넷 연재 소설이다. 인터넷 소설이라는 점에서 소년을 위로해줘 하고 연결이 되네요. 디지털화된 문학의 양상에 주목하여 감상해보자. 이 개밥바라기 별도 이제 인터넷 연재 소설이니까 우리 소년을 위로해줘에서 배운 것처럼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독자들도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고, 자, 개밥바라기 별 이 작품도 어떤 작품인지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준비해 왔어요. 한번 봅시다. 개밥바라기 별 이것도 성장 소설이에요. 자, 이거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제 항석영의 어떤 청소년, 청년기, 소년의 어떤 시절을 다룬 작품입니다. 항석영의 자전적 소설이다. 자,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각 해마다 서술자인 나가 바뀌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뒤에 한번 가봅시다. 제재는 방황하는 소년들의 모습을 다뤘다. 삶에 대한 젊은이들의 방황과 성숙을 다룬 작품이다.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하고 또 그 가운데 아프면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젊은 시절이죠. 그래서 항석영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특징은 고백하는 듯한 독백체의 어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3장의 서술자를 여러 명으로 설정하여 인물의 다양한 심리를 드러낸다. 서술자가 변합니다. 변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 1인칭 주인공이 계속해서 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커나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다뤘다. 세 번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항석영의 자전적인 체험을 다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 주는 유준이라는 학생입니다. 유준은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무리한 방법으로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것도 이제 해고적이죠. 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학교를 떠난 주는 학교에 반감을 많이 가집니다. 유준이 50년대 학교 현실이 그랬겠죠. 좀 더 강압적이고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드는 주는 학교를 떠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중퇴를 하죠. 산속의 동굴에 틀어박히고 무전여행을 하고 유치장에서 만난 떠돌이 노무자와 함께 노동판을 전전하고 절에 들어가 행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또 합니다. 아주 다사다난한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삶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문해 반원인 연길, 조경사가 꾸민 인호를 비롯하여 상진, 정수, 선미, 미아 등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난 이야기, 이들과 헤어지는 이야기, 이들과 경험했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죠. 방황의 시간들을 거치다가 삶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느꼈을 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방법은 자, 그래서 자살과 시도까지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유준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준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방황을 통해서. 자, 감상의 길잡이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자전적 소설이지만 각 장마다 준과 그의 친구들이 서술자로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열린 시각에서 청춘의 방황이 조명된다.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춘의 삶이 나옵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군대에 가기 전 21살 무렵까지 청년 시절의 방황을 그린 성장소설로 베트남 참전을 앞둔 주인공 준이 휴가를 나와서 자신의 고교 시절을 돌이켜보는 해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기에 맞물려 준과 그의 친구들의 방황은 더욱 심화되지만 소설의 무게를 잡는 것은 준이다. 그는 학교를 떠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하기에 따라서 하나의 별이, 이 하나의 별은 금성입니다. 이제 금성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 자,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죠. 근데 개밥바라기별은 초저녁에 뜨는 금성을 개밥바라기별이랍니다. 개가 농사 짓고 오면 개가 이제 배가 고파서 주인한테 밥을 바라는 그 그 시간쯤 된다라고 해서 그때 뜨는 별을 개밥바라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저녁에 뜨는 이 금성을 개밥바라기별이라고 하고, 샛별은 똑같이 금성을 말하는데 새벽에 뜨는 별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 샛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성이 어떨 때는 개밥바라기별이 되고 어떨 때는 샛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인물이 깨달은 삶의 어떤 교훈인데, 개밥바라기별은 잘 나가는 별이 아니라 서쪽 하늘에 몰려 빛나는 쓸쓸하지만 예쁜 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결국 개밥바라기별이 나의 그 다사다난한 청춘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책의 주인공 역시 방황하며 고달팠지만 아름다운 젊은 날의 상징을 개밥바라기별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인생이 개밥바라기별처럼 매우 쓸쓸하고 한쪽에 내몰린 삶이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성장해가는 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항석영이 개밥바라기별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밥바라기별하고도 한번 이거는 이제 갈래상 좀 인터넷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제 갖다 놨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읽어보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소년을 위로해줘. 그러면 이제 3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어떤 작품인지 알겠죠? 현대 아주 최근에 문학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단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방성경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